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이빨만 나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현대사, 특히 우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80년도에 대학에 이제 입학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저는 이 광주 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국가에 의해서 정식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지정은 됐지만 한때는 오랜 시간 광주 사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오욕의 역사, 아픈 역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43년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극우 보수 세력 그리고 이 극우 언론들에 의해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진실이 폄하되고 왜곡되는 그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맞아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데 있어서 매우 특별한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우리 윤정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모입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전용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용호입니다. 예. 제가 잠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 제가 80년 그날 제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두 분은 그때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31이었을 것 같고 31. 저 친구는 애기였고 31이었고 우리 전 선생님은 저는 대학 1학년이었죠.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전남대 3학년이셨군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지금 60대 중반 60 또는 이제 뭐 70을 이렇게 다 넘어가고 그냥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냥 우리 늘 가까이 있는 현대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때 당시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역사의 기록들을 많이 저희들이 직접 육성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두 분을 이렇게 저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서 모시게 됐는지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우리 윤 선생님은 이 광주항쟁 수배자 1, 2, 3호에 대한 이제 은신처를 제공하신 개인적인 예, 인연이죠. 1번, 2번, 3번, 1번, 2번, 예, 3번. 5번, 예. 예. 그리고 우리 전용호 선생님은 글쎄요, 이제 일본 젊은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들불약. 예.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네.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자원봉사로서 네. 공부를 가르쳤던 들불약의 교사를 한 6개월 정도 들불약의 교사로.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저희 이제 들불약 팀이 5.18 기간 중에 네. 이제 홍보팀이 돼가지고 그 그때 신문이 안 투사 들어왔거든요. 네. 예, 신문이 안 들어와서 말하는 투사해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시민들에게 이제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네.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짧은 조그마한 이제 소식지를 만들어서 네. 뿌린 적이 있죠. 저도 그 중학교 당시에 이제 저희 집에 배달돼 왔던 신문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맨날 일면에 아주 시커멓게 광주 사태에서 일어난 폭도들의 난동 얘기를 하면서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간첩들 이제 북한 뭐 침투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맨날 가끔씩 이 머리 시원하게 벗겨주신 분이 그냥 TV에서 나와가지고 국민 상대로 담아 발표하고 이랬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예. 먼저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투사 회보는 바로 저 같은 모든 국민들이 다 광주에서 일어난 걸 그 폭동, 으로만 이제 알고 있었던 때 광주 안에서 일어났던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소식지 역할을 했던 거죠. 투사 회보가. 예.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27일까지가 네. 5.18 민주화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18일, 19, 20일, 21일 오전까지는 네. 이렇게 차가 통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주하고 외부하고 차가 통행이 네. 돼서 21일서부터 26일까지. 아니죠. 18일부터 18일부터 21일 오전까지 21일 오전까지. 예, 통행이 돼서 신문이 들어올 수 있었죠. 네. 그랬는데 21일 오후 이후에 이제 경구 공수부대하고 시민이 격돌이 되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광주가 차단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문이 못 들어왔고 또 광주 내에 있는 지방 신문사 기자들이 신문 제작 거부를 했어요. 아, 예. 그냥 검열 당해가지고 제대로 자기들의 어떤 기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해 버려가지고 신문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야 뭐 몇 번한 그 자기들이 짜놓은 그런 각본의 영상만 내보내고 그 시민들 하나도 안 다친 것처럼 네. 군인들만 다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뭐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꼭 그랬다기보다는 그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 조그마한 소식지인데 네. 그것을 그게 이제 투사 회보예요. 투사해보라는 이름으로 5월 21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야간 10호, 11호까지 제작하다가 20일 날 네. 경공이 들어오면서 그게 투사 회보 발행할 때보다 한 몇 부 정도 발행을 했나요?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인쇄 기술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뭐 금방 수만 부 찍어내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뭐 투사해보 찍을 수 있는 기기가 소위 그 기름종이에 철필로 써가지고 그걸 롤러에 붙여서 이렇게 등사하는 가리방 뭐 그렇지 일본말로 가리방 등사하는 그건데 왜 그것이 있었냐 저희 야학에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교재가 이제 저희 야학은 그 중학교 교과서를 교재로 일부를 쓰긴 했지만 또 노동 문제라든지 또 사회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시사적인 그런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등사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등사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투사해보 제작을 시작한 거죠. 학생들의 이제 그 학습 자료를 만들 그렇죠. 어떤 그 등사기가 그 5.18 민주항쟁 그 기간 중에는
예, 시민들의 그 소식을 전하는 예, 소식지를 그렇죠. 발행. 말하자면 윤정기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우리 윤 선생님은 이제 그 광주항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광주에 계시지는 않으셨죠? 예, 아니고 그 터졌을 때 KBS에서 네. 그 정하연 씨가 드라마 쓰시는 분이 와서 네. 아, 지금 광주 큰일 났다. 근데 전부 찾아냈다. 내려갈 수도 없다. 예.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6월 5일 날 네. 그 최건영 씨하고 그 원경 씨가 네. 1, 2번을 데려갔어요. 처음은 1번만 데려갔다. 그죠? 그렇죠. 예. 네. 첫날 왔는데 6월 5일. 6월 5일입니다. 그럼 이미 이제 이 광주에 이제 그 최고의 이제 그 도청 그 사수대 다 진압이 끝나고 지나고 끝나고 걸어서 온 거예요. 한 다들. 2주 정도 예. 지나서 예, 그래 와서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걸어서 집에. 왔는데 예. 이 양반이 굉장히 윤한봉 씨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의 수배자 1호가 이제 윤한봉. 윤한봉인데 이 사람이 잡히면은 전부 다 들통이 나니까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청산가리 여기 넣어두고 나는 들어오면 누가 죽는다. 그러니까 야구르트도 못 오고 우유도 못 들어오는 우리 집에 네. 너무 놀리니까 네. 그래서 시집을 사는데 다스에 있다가 또 한 사람 오는데 박효선 씨예요. 네. 그 사람은 오면서 경찰이 밀리니까 내 밤길에서 벗었는데 시골에 큰 변소 거기에 들어가서 밤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옴만 신의 그 옴 네. 똥떡이 올라가지고 아이고, 예. 그리고 그냥 겨울에 가서 씻고 하면서 걸어서 온 거예요. 아 눈물 나나. 어떻게 해서 그 두 분이 그 홍기담 씨가 깃발을 쓴 홍기담 씨가 나한테 보냈냐면은 내가 대중작가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의식도 없는 대중작가가 무슨 이런 일을 하겠느냐. 아주 안전한 그 집이죠. 네. 그래서 들어온 거죠. 아, 그 당시까지는 우리 이제 윤 선생님은 그냥 그 대중작가. 대중작가로 알려졌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신군부에 의해서 전혀 의심받지 않는 그냥, 전혀.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좀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가 역할을 예, 하겠네요. 안가로 된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중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었던 모양이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유신은 그때 그 김상현 씨랑 윤영도 씨가 한 잡지가 있습니다. 임원영 씨랑 같이.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등장인물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생소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이름을 예, 네. 그때 탱크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겪어서 그걸 차로 피해가지고 내가 그 제일 또 내가 안전하니까 모든 비밀 서류를 들고 이제 우리는 그냥 조금 알지 많은 친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윤정모면은 대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받을 거다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보낸 거죠. 예. 온갖 뭐 간첩들이 뭐 투입된 뭐 폭도 이렇게 그 언론에서 막 보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선뜻 집안으로 그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무섭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하여튼 뭐 해보자 이랬는데 최건영 씨 말은 그러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날 호기심이 많아서 그랬구나. 호기심 때문에. 네. 그죠 아까 수배 이제 1호가 이제 윤한봉. 예. 네. 이제 윤한봉 선생님이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그분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974년도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모임이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서 그 학생들 한 200명 정도를 구속을 시켜요. 네. 그것이 민주청년 학생 연명 사건, 민청학년 민청학년 사건. 사건인데 광주 전남권에 있어서 총수입니다. 그리고 2호 수배자 이호수 박효선 씨라고 박효선. 예. 그분은 학교 선생님 했는데요. 뭐 광주 사람이 전부 다 혁명가라 보면 됩니다. 박효선 선생님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들불야학에서 함께 하셨던 분 저희 아니에요? 들불약의 소위 연극을 가르쳤던 문화 담당 강학이었는데 들불야학에서 연극을 가르쳤던. 예.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교사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5.18이 터지니까 예. 거기에 이제 연극반을 데리고 참여를 했죠. 예. 참여하셔가지고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민 걸기대회를 총 감독하신 분이에요. 시민 예. 걸기대회. 그래서 27일 새벽에 뭐 말하자면 똥통에 피해
있는 그런 은신 과정을 통해서 네. 피신해가지고 우리 저 선생님 집으로 피신한 거죠. 그 윤상원 씨가 네. 그게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윤상원 씨 수첩을 주면서 너는 나가라고 너는 그러겠어요. 나가서 이걸 알려라고 네. 그래서 절대로 안 나오고 싶은데 그 엄마가 윤상원 씨 죽는 걸 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네. 그냥 왔는데 정말 그때 지금 얘기하기 쉬운데 참 비참했어요. 네.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열사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윤상원 씨 윤상원 열사. 유명하죠. 네.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좀 귀에 많이 좀 익을 것 같긴 한데 윤상원 열사는 어쨌든 네, 그다음 윤상원 열사. 시민군 이제 대변인으로 그렇죠. 활동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청에서 최후의 항쟁을 끝까지 하시다가 예, 예. 공수부대 총 맞고 예. 절명을 하셨죠. 하실 분이죠. 예. 그분도 역시 이제 들풀야학에서 우리 전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을 것 같죠. 예. 예. 그러니까 윤상원 열사는 원래 이제 78년 2월에 졸업을 하고 네. 은행에 취업을 하셨다가 전남대 졸업하고 전남대를 졸업을 하고 주택은행 봉천지점 봉천지점에서 그 당시 은행이면 괜찮은 그 직장이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취업을 하셨다가 너무 좋아요. 7월경에 사표를 내고 네.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네. 공장에 위장 취업을 했어요. 아이고, 예. 예, 그 당시 예, 나이가 뭐 한 29, 뭐 30 그때쯤. 그렇죠. 한 30 20. 정도 됐겠죠. 예. 그래가지고 하다가 저희 이제 들불야학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네. 78년 8월에. 그때 이제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들불야학의 일종의 교장격이죠. 교장. 교장 들풀야학 교장 선생님이군요. 그리고 이게 이제 5.18 이제 그 계엄군 5.18이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요즘 뭐라고 하냐면 투쟁파의 네. 선두 지도자. 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투쟁파의 선두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약간 뭐 이렇게 이제 뭐 수습 중심의 어떤 지도 노선이 있고, 투쟁 중심의 지도 노선이 있다면, 투쟁 중심의 지도 노선을 앞에서 끌어가던 분인데, 마지막 27일 새벽에 네. 마지막까지 버티시키다가 이제 총을 맞고 돌아가셨죠. 아이고. 그리고 그 윤상원 열사가 이제 마지막 5월 27일 날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그 총을 맞고 운명하시기 전에 네. 본인의 이제 운명들을 이제 다 예감을 하고 그 중에 박효선이라고 하는 네, 벌기대 홍보팀장. 네, 그분을 이제 너는 여기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박효선 그분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그게 늘 그게 이제 마음의 빚으로 굉장히 큰 마음의 빚으로 남았겠네요. 예, 그렇죠. 수첩 갖고 나온 거 활용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나오셔가지고 그 본인이 직접 경험했었던 그 광주의 진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윤 선생님을 찾아와서 은신을 했던 거고. 예. 그리고 그 수배 지금 1호, 2호 얘기를 하시죠. 1호 우리 2호 박효선 선생님까지 3호는 삼원 정용화 씨라고 내나 네. 같이 같이 일했고 네, 정용화 5명을 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5명까지. 예. 아이고. 네, 정용화 씨도 윤환봉 씨와 같이 그 민자운동 했던 윤환봉 씨보다는 후배죠. 네. 후배고 또 윤환봉 씨의 핵심 활동가로서 윤환봉 씨 후배 세대로서 핵심 활동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주목을 받던 예. 이제 경찰 주목을 당국으로 받았어요. 주목을 받던 그런 네. 활동가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 이제 윤정모 선생님이 이제 소설 밤길을 이제 펴내셨는데 이 밤길에 보면은 이 도청 그 최후의 이제 사수대에 함께 있었던 김신부 그다음에 대학생 한 명이 광주의 진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는 그걸 이제 모티브를 그 줄거리를 가지고 쓴 소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밤길은 이제 소설의 소재가 결국은 이렇게 그 수배로 받았던 이분들의 얘기가 좀 소재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과 요셉이 얘기는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예, 싫어합니다. 그걸 이제 정영화 씨가 그 추기경을 만나러 가는 그 신부한테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써라. 근데 83년도에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85년도에 창비가 그 폐간되면서 네. 폐간되면서
소설만 하는 걸 따로 냈어요. 그거를 창작과 비평 아니고 창비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그 밤길을 썼죠. 85는 5년도. 예, 85년도에. 85년도에. 예. 아,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그 김신부 대학생 이 두 분은 실명이고 실화입니다. 아, 실명이 예. 실화군요. 예, 예. 김신부님은 김성룡 신부님. 김성룡 신부님.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5월 26일 그러니까 그 도청 진압되기 하루 전에 빠져 나오셨던 거죠? 예, 예. 빠져 나와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실제로 이제 예, 추기고 만나고, 만나서. 예, 예. 예, 그리고 그 추기경이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은 걸 이제 그 당시에 세상에 좀 어떻게 알리셨나요? 못했으니까 못해. 뭐 정의 구현 거기는 했겠지만 못해서 이제 정영화가 이제 그걸 꺼내와서 이제 준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그날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5월 21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광주가 소위 계엄군이 빠져나가서 네. 말하자면 해방 공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광주에서 외부로 나가는 5군데를 공수부대와 24단이 싹 차단하고 있었어요. 네. 차단하고 있었는데 공수부대가 그 당시에 막 3개 여단이 투입이 된 상황이었죠. 그랬죠. 예, 엄청 많았죠. 네. 차단이 돼가지고 있는데 26일 날 26일. 새벽에 그 중에 한 3군데 정도를 군인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시내로. 5월 26일 날. 예, 26일 새벽에. 그 당시에 보니까 군인들만 한 2만 명 정도가 광주에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4단까지 포함해서. 20만 명. 그다음 향토사단 31사단. 그러니까 광주 그 당시 시민들이 그 당시 한 50만 됐을까요? 85만쯤. 85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왜 밀고 들어왔냐면 네. 그것이 서울로부터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27일 새벽에 서울에서 더 군인들 공수를 더 투입을 하려고 네. 그 도로를 장악을 하려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들었는데 그때 도청 내에서 소위 이제 어른들, 제야 어른들 또 종교 신부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밤을 새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뉴스를 그 연락이 왔죠. 우리 시민군 그 순찰하는 시민군한테. 그래서 저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몸으로 막자. 그래가지고 도청에서부터 거기까지가 한 4, 5km 되거든요. 네. 그걸 금남로를 걸어가지고 그 군인들하고 대치하는데 거기까지 와서 같이 이제 말하자면 협상을 하게 되죠. 네. 이제 그걸 보고 죽음의 행진이라 그래요. 네. 맞아,26일 날 맞아. 오전에 일어났던 그 제야 어르신들, 네. 그다음에 광주의 당시 수습 위원이신 어르신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지고 와서 계엄군을 막았던. 신의 진입을 네, 막으려고 그래서 했던. 예. 죽음의 행진. 그때 이제 대표 주자이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성룡 신부, 그다음에 홍남순 변호사, 뭐 이성학 장로님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그때 네. 당시에 전부 연세가 한 50대, 60대이시면서 광주의 훌륭한 지도자분들이시죠. 그때 당시 죽음의 행진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군들 네, 계엄군들 거기를 막으려고, 더 이상 걸어 못 들게 나가셨던 막으려고. 분 중에 대표단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성룡 김성룡 신부님인데 신부. 그 네. 김성룡 신부님이 우리 윤 선생님이 쓰셨던 그 소설 아까 그 밤길에 밤길에 등장하는 김 신부님이죠. 밤길의 소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계엄군하고 협상이 돼서 계엄군이 뒤로 물러나요. 네. 물러나고 여기에서 한 10여 분이 그 상무대 계엄군 부대로 가서 같이 더 협상을 네. 오전 내 협상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제 협상이라고 하고 말 것도 없고 계엄군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밤에 우리 들어간다. 너그 무기를 전부 반납하고 반납하라. 해산하라. 네. 오로지 그거예요. 네. 협상이 아니고 네, 네. 일방적인 통보였죠. 네. 그러니까 홍 변호사님, 김성령 신부님 이런 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드디어 오늘 밤에 들어와서 많은 희생이 생기겠구나. 그래가지고 김성령 신부님은 서울에 가서 추기경님한테 이것을 호소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나가신 거고 네. 홍남순 변호사도 또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가족이랑 같이 저 상무대 송정리 쪽으로 네. 가다가 거기 체포돼 버립니다. 아, 그건 체포되셨 경계 지점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한 3팀 정도가 어르신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추경영한테 말씀드리려고 홍 변호사님은
그때 당시에 윤보선 그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당시까지 살아 계셨었던 그때 분이죠. 살아계시죠. 윤보선 대통령한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렇죠. 움직이셨다. 그 죽음의 행진을 할 당시에 우리 그 전 선생님은 저는 어디에 이제 계셨어요? 그 도청 앞에 네. 저희 그 홍보 본부가 네. YWCA거든요. 네. YWCA 저희 네. 그쪽에서 우리가 걸기대 준비하고 또 투사회보 만들고 그랬었죠. 예.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그 국민의 그 생명과 그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렇죠. 이 군인들이 이제 시민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이 5.18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관점에서 5.18 운동을 이제 뭐 조명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조금 지금 한 43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5.18 운동의 좀 현재적인 의미.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5.18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시민들이 그 계엄군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당한 그 아픔의 역사만 사실 기억을 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그런 그 5.18들의 그 잔인한 이 진압에 맞서서 시민들이 항쟁을 했었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 그 항쟁의 역사가 사실은 좀 더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두 분? 5.18은 그냥 그렇게 뭐 무참히 진압이 된 아픔의 역사로만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5.18이 없었으면 6.25 항쟁도 없었고 네. 그리고 지금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도 없었고 네. 근데 아직도 암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워낙 그냥 그때 당시에 네. 이게 길을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전부 다 그걸 하니까 검색을 하니까 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 7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제 5.18이 그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광주로 따지자면 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의 7공수 부대가 진주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네. 점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주에 있는 교육대학교 또 무슨 그 개방대, 전문대 이런 데가 그 다음에 방송국 네. 여기를 큰 근거지는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고 네. 나머지 대학은 향토사단 네. 31사단이 투입이 되고 방송국까지 전부 점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랬습니다. 전국이 다 그랬죠. 네. 전국의 모든 대학 중에서 주요 대학은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 대학은 향토사단, 광주는 31사단이고 전북은 뭐 예를 35사단, 부산은 뭐 몇 사단,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한미연합사가 있어서 그 공수부대를 제외하고는 군부대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그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공수부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공수부대는 각각 전국의 큰 주요 대학 말하자면 거점 대학들은 공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나머지 대학은 그 지역의 향토사단들은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한미연합사 상관없이 그 다음에 방송국 다 점령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은 그때 잘 모르실 건데 그렇죠. 실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주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왜 유독 전국에 다 이제 계엄령이 내려지고 대학에 다 휴교령이 발동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유독 광주에서만 그런 또 그렇죠. 항쟁이 일어났을까?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잠재력 그리고 5월 17일 자정 이전에 네. 5월 14, 15, 16일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민주화 성회가 그래가지고 광주 시내 중심지인 도청 분수대를 광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운집해가지고 말하면 걸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18 이전부터 그 광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민주화 그렇죠. 운동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그렇죠. 있었군요. 예. 그리고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그때 당시엔 서울이 1000만이지 않습니까? 네.
광주는 80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움직이면은 지역 저 구석지 주민까지 싹 소식이 싹 전파가 돼서 네.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민주화 열기를 다 느끼게 되고. 근데 서울은 그때 당시에 15일 날 10만이 모였어요. 대학생이 서울역 앞에. 서울역 앞에. 네, 10만이 모여가지고 역시 서울에서도 네.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대학생들이 해산을 했는데 네. 서울에서는 1000만 명이 있는 큰 대도시에서 10만 명이 움직여야 그것이 예. 뭐 큰 효과를 못 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신군부가 이제 뭐 야당 인사들 막 잡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민주화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일반 시민들의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서 거꾸로 전두환 이 신군부가 이제 거꾸로 가는 방향을 보고 예. 이렇게 해서 민주화가 좌절될 것 같다고 해서 서울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10만 명이 모였는데 결국은 그 10만 명의 이제 대학생들이 결국 그 신군부의 회의에 지금 보면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 철수를 했고 철수하자마자 이제 계엄령을 발동하고 전국 대학의 휴교령을 발동을 예. 한 거죠. 사실은 17일 오후 5시에 이화여대 학생회실에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었는데 거기를 급습을 해요. 네. 그래서 한 절반을 잡아가 체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정을 기해서 전국 대학을 다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유독 이제 광주에서 18일 오후 4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공수부대하고 격돌이 되고 또 19일 날 큰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수부대 숫자가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공수부대를 이쪽으로 또 투입을 그렇죠. 시키고 이러면서 네. 광주 시민 전체와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의 전체적인 전면 투쟁이 벌어진 그래서 것이죠. 이제 천만 그 서울에서 그 학생들의 시위가 이제 시민들의 시위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서울에서 이런 이제 그 신군부 이 계엄군에 맞선 이제 시민들의 항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한다면 양상은 조금 더 다르죠. 그럼 완전히 양상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10만 명의 대학생들의 이제 회군 결정을 하게 된 중심에 그 당시 이제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 그렇지, 이제 그런 전 의원했던 이야기가 심재철 예, 그런 그리고 이야기가 그 철수에 반대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시민 열심히 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랬죠. 예. 예. 그 지금 봐도 아쉬운 건데 결국은 서울에서 그 대학생들이 철군했던 결과로 계엄군들이 다시 승기를 잡고 그래서 계엄령, 휴교령을 내려서 이제 전남대 학생들은 이제 그 휴교령에 맞서가지고 등교 투쟁을 하다가 최초 예. 계엄군과 이제 그 격돌이 일어난 거고, 근데 학생들은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걸 보고 이제 시민들이 같이 학생들과 연대해서 그러니까 그날 18일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인데 오전 10시에 휴교령 계엄령이 제가 그러니까 17일 날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막에 계엄령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이런 자막이 떴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계엄령 치하예요. 근데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령 치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 부통수권자가 계엄사령관이에요. 근데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최고 통수권자가 계엄사령관이 되는 거죠.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엄령이 확대가 되니까 그때 우리 약속이 계엄령이 확대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모두 자기 대학에 모여가지고 시위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은 이제 대학 3학년이었어요. 저희 3학년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도 10시에 갔군요. 전남대로 가는 도중에 좀 차가 늦어가지고 1시간 늦어가지고 첫 번째 격돌 일어날 때는 함께 못했어요. 현장에는 없었어요. 1시에 제가 11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약간 외곽에 있었는데 외곽에서 시내버스 타고 가서 도청을 거쳐서 전남대를 가요. 도청에 갔을 때가 10시 한 4, 50분? 그래서 이제 좀만 더 가면 전남대로 가는데 그때 딱 가는데 도청 앞에 금남로를 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차도를 점령하고 이렇게 시위를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에서 내려서 같이 합류를 했죠. 아, 같이 합류를 하셨군요. 예, 뒤늦게. 그 친구들이 바로 그 학생들이 전남대에서 10시에 티깍티깍 하다가 가도로 뛰쳐나온 최초 시위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직접 뭐 인명을 살상하고 뭐 그런 데까지까지 발상은 그렇게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무자비하게 좀 진압을 아니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누구하고 부딪히냐면 전투 경찰이에요. 아, 전투 경찰들. 전투 경찰들이 이렇게 그 방패 들고 부딪히고 체류탄 쏘고. 네. 그래도 이제 대학생들은 체류탄 쏘면 또 흩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숫자가 11시, 12시 넘어가니까 교회가 그때 이제 12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 교회에 다니던 그 청년들이 또 예배가 끝나니까 같이 합세하고 또 조선대는 시내에 가깝거든요. 네. 조선대 학생들 합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막 합세하면서 일종의 게릴라적 시위가 막 벌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골목 네. 아, 큰 도로 작은 도로 막 게릴라적. 근데 그때는 무슨 뭐 어쨌든 그러면 그날 이제 5월 18일 전날에는 계엄군이 직접 투입이 돼가지고 학생들과 대치하거나 격돌 경찰 중심이었어요. 경찰 중심. 일어나지 않았군요. 오후 한 3시까지는. 네. 그러니까 경찰들하고 하니까 뭐 그냥 계속 시위하다가 또 흩어졌다가 시위하다 흩어졌다. 오후 3시, 4시에 공수부대가 전남대에 있던 공수부대가 금남로 5가 쪽에 투입이 되고 네. 조선대에 있던 공수부대가 금남로 1가 총량로에 투입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잔혹한 살상이 벌어진 거죠. 그날 5월 18일 오후 3시부터. 예, 3시, 4시부터. 그러니까 10시에 이제 첫 전남대 앞에서 격돌이 벌어지다가 경찰로는 이제 막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이제 공수부대가 직접 그렇죠. 투입이 된 게 이제 오후 3시쯤부터거든요. 그때 투입이 돼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오후 3시, 4시에 금남로 5가 6가가 광주 1고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투입이 딱 되니까 거기에서 지나가는 버스를 잡아요. 네. 잡아서 젊은 청년들을 끄집어 내려. 계엄군들이요. 공수부대가. 공수부대가. 네. 끄집어 내려서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고 팬티만 입혀갖고 그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렇죠. 분노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더구나 또 그때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길 옆에가 광주 1고가 있었는데 광주 1고 운동장에서 조선대 의대 광주 1고 동문 체육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광주 1고 출신의 조선대 의대 다니던 의대생들이 거기서 모여서 체육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이 된 거예요. 와. 그래 의대생들 막 개패듯이 때린 거예요. 예. 거기서 두 사람 중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체육대 이런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데까지 이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공수부대 투입에 대한 명분을 좀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마 아니었을까. 제 생각 그러니까 그 시간에 네. 또 이쪽 총량로 일가 쪽에서는 네.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젊은 사람 잡아서 무조건 때리는데 네. 그때 최초 사망자가 그 농아 장애인 네. 김경철 씨라고 예, 예. 말하자면 구두 수리하고 있던 말을 못하니까 농아 장애인 그 사람은 때려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말을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막 비니까 위에 엄살 핀다고 계속 때리고 결국 이제 이거 5월 18일 첫날에 첫 사망자가 사망자입니다. 나오고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잔혹한 폭행 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범보기형 형태의 시위 진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이 항거를 하지 못하도록 예,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용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면은 광주 시민들이 무서워서 조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잔혹하게 하고 또 직접 시위자들이 아니에요. 네.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고 젊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도 그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보고 있던 시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많은 기록들에 계속 나오는 일이긴 한데 저도 책을 봤습니다만 다시 또 이렇게 전 선생님 그 당시에 대학 3학년으로 직접 예.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보면 좀 생생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예, 첫날 계엄군의 이제 진압이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결국 이 투쟁을 멈추지 않자 계속 그 뭐 추가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때 광주에 2만 명의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던 그랬다 그래. 예, 그러다가 5월 21일인가요? 이제 그 도청 앞에서 그 발포가 되죠. 발포가 예, 예. 이루어진 거죠. 가장 시위가 격렬한 날이 20일입니다. 네. 20일 그러니까 18일 그렇게 이제 발단이 됐고 19일 날은 시민들이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시내로 몰려들잖아요. 네. 몰려들어서 틈만 나면 이렇게 모여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그때 계속 금남로 투입이 돼가지고 시민들 또 똑같은 형태로 잔혹하게 진압을 하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19일은 거의 뭐 게릴라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일반 시민까지 합세해가지고 계속 시위가 나다가 그리고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20일까지 갔는데 그 상황이 딱 역전돼 버린 것이 뭐냐면 20일 날 오후에 택시 부대 말하자면 그 우리 젊은 택시 운전 기사들이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차로 몰고 들어가자. 그렇게 하고 택시가 100여 대 앞장서고 버스가 한 5대 앞장서가지고 도청을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5.18 항쟁을 다뤘던 영화 뭐 택시는 이제 외부에서 진입해 오신 분인데 실제로는 우리 그 광주에서 다 광주 다 청년들이죠. 청년 내지는 그 살림하시던 그 장년 아저씨들이죠. 그분들이 너무나 그 택시는 전 재산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렇죠. 전 재산을 포기하고 밀고 들어오면 그러면서 사실은 전세가 시민구들이 이겨가는 그런 정서로 바꿔진 거죠. 그리고 20일 날 밤새 내 그렇게 그 이렇게 돼버리니까 20일 날 저도 밤새 내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20일 날 약 20만 명이 그 시내 20만 명 시민들이 나와서 새벽 한 4시 5시까지 시위를 해요. 아, 그러니까 85만 중에 20만 명의 시민들이 4분의 1이 나와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공수부대가 고립이 돼버려요. 공수부대 부대는 전남대 근거지, 조선대 근거지잖아요. 이들이 전남대, 조선대는 딱 자기들이 이제 근거지가 맡고 있고, 그 다음 도청, 그 다음에 광주역이에요. 왜 광주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냐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보급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전남대, 조선대하고 도청하고 광주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시민들이에요. 아니 시민들에서 포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군데로 이제 계엄군이 고립이 됐고 결국은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5월 21일 날 그 다음 날 일제 시민들을 상대해서 이제 발포. 그러죠. 그 애국가와 함께 그 발포 명령.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지금도 알 수는 밝혀진 바가 없죠. 우리는 이제 전두환이 결국은 최고 통수권자가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서나 어떤 정황은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5월 18일 전남대 그 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5월 21일 그 전남 도청 앞에서 그 좀 발포 명령이기까지 광주는 정말 엄청난 이제 혼돈 속에 휩싸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윤 선생님은 이제 KBS에서 작가로 알바하고 있었는데요. KBS에서 같이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KBS에서 뭐 알바로 일하던 우리 그 윤 선생님은 그 방송국 내에서 그 진상을 들은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는 보도부에서는 알지 극본 쓰는 사람 확실히는 모르죠.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방송사의 기자들은 그 광주의 참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았는데. 그걸 제대로 보도는 하진 않고 그냥 아름아름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한 거.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동떨어진 그 공간 속에서 사셨던 두 분은 언제 처음 만나시게 됐나요? 82년도 봤죠, 우리. 그랬을 거예요. 그때 아기 같았어요, 저 친구. 처음 봤을 때. 진짜. 그렇죠. 아기였어, 아기. 아기였어. 20대 중반이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82년만 해도 이제 여전히 그 광주는 그 이 무장 폭도들에 의한 이제 폭동으로 낙인 찍혀 있고 광주 사태라고 불리던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82년 만났을 때 윤 선생님도 이미 이제 진상을 다 파악하고
82년도에 광주는 굉장했었어요. 뭐 지금 폭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들 혁명가들이에요. 뭐든지 일을 알고 그 너머너머에 그 마당을 파고 묻어놓고 세멘트를 해놓고 다 꺼내놓고 이 작업 이미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하고 그 잡혀가면 또 잡혀가서 다른 사람 대타고 뭐 계속 수배죠 뭐.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당시를 반추해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5.18이 일어났는데 그 제 춘천이거든요, 저는. 근데 제 시청 이제 그 가다 보면 시청에 그냥 탱크가 갑자기 들어와요. 있고 이래서. 그러죠. 이게 좀 이상하다.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86년도에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5월 달이 되면 특히 이제 그 광주 참상을 이제 찍은 사진들이 이제 막 전시가 되고 또 학생회관 쪽으로 이제 그에서 그 외국 그 기자들이 찍었던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야,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랬었는데 아까 이제 결국 이제 광주 전쟁이 5월 27일 날 이제 그 도청 예. 마지막 그 사수대들이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이제 막이 내리집니다. 그죠? 막이 내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도청 그 사수대들이 그 잔인하게 진압되기 하루 전인 5월 26일 날 이제 계엄군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 가셨던 그 대표단 내부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적당한 뭐 타협파, 그리고 수습파, 수습파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투쟁파 이렇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청 사수대는 이제 투쟁파 쪽에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엄군에게 순수히 계엄군이 요구한 대로 순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진 해산, 무기를 다 반납하고 자진 해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당한 그렇죠. 결국은 5월 21일 공수부대가 금남로의 온 집안 몇만 명을 향해서 총을 쏘죠. 네. 총을 쏘는데 그때 60몇 명이 다 현장에서 즉사하고 즉사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1시에 광주에서 총을 쏘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시위 차량들이 이제 이쪽 광주 근교에 나가 있던 차량들이 나주, 뭐 화순 이런 쪽에서 예비구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확보해가지고 와서 한 3시경부터는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전투가. 물론 이제 그 전투가 뭐 정말 그 정규군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전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립돼 갖고 있는 공수부대나 계엄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죠. 더구나 또 아시아자동차라고 그때 기아자동차 전신인데 아시아자동차에 있던 아시아자동차가 뭐냐면 그 이제 일반 차도 만들었지만은 군용 차량을 이제 유럽에서 수입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전차도 납품하고 일반 군용 트럭도 납품하니까 그 차를 한 400대 정도가 풀려 나왔어요. 전차도 한 서너 대가 풀려 나왔거든요. 그 차에 운전할 줄 아는 우리 시민들 또 군대 갔던 우리 저 예비군 시민들 이런 사람이 타가지고 거꾸로 도청장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차량 장갑차 공격 시민들이 장갑차도 공격하고 이제 싸움이 격렬히 되니까 자기들이 결국 오후 5시를 기해서 철수를 하죠. 그래서 도청이 비게 됩니다. 비게 됐는데 이제 빠져나가면서 광주로 진입하는 5군데의 요충지를 딱 차단을 하고 그 숫자가 부족하니까 24단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24단과 공수부대 향토사단까지 해갖고 완전히 광주를 딱 차단해버리니까 고립이, 한편은 고립이고 한편은 해방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고립, 그 5군데의 차단 통로, 그 통로에서 22일부터 26일까지 또 많이 죽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제 피난 가고 막 이런 행렬들이 그런 무고한 시민들이 총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결국은 5월 27일까지 결국은 계엄군들의 순순히 투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진 해산하지 않고 마지막 도청에 남아셨던 분이 한 200여 분 정도 됐나요? 마지막 5월 27일 날은 200명 정도 되고 200명 정도 되고 이제 외곽까지 있는 사람까지 하면 한 400~500명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 계엄군들의 이 부당한 이
이 공권력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한 걸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팀이 짜진 거죠. 네. 하나는 도청에서 그걸 보고 관변 수습 네. 대책위원. 관변 수습. 여기서는 제야 네. 수습 대책위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팀들이 짜지고 또 이제 대학생 수습 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돼요. 네. 그러면 세 가지 조직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네. 마지막에는 거기에 이제 존 선생님은 대학생 수습대책위원 그쪽에 아니 저희들은 그때 거기 참여를 안 하고 네. 이제 따로 그 투사이버팀 투사이버 홍보 이런 걸 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 수습 나중에는 이 대학생 수습 대책위원들하고 관변 수습 대책위원들이 하나가 돼버리고 제야 수습 대책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하나가 되죠. 아, 그러면서 흐름이 여기는 투사이버 만드는 팀과 이제 제야 수습 투사이버 그렇죠. 권리대 팀들은 이제 이쪽하고 같이 합류가 되고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제 그 관변 수습이 아니고 이제 반대쪽에 있던 우리 이제 그 들불야학 출신들의 이제 그 이 투사회보 팀하고 제야 이제 수습 팀들이 결국 도청을 이제 남아서 최후의 항쟁을 했던 그렇죠. 그 흐름으로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5.18 광주민주항쟁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그 자랑스러운 그 장면이 이제 5월 27일 마지막 항쟁의 역사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타협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수습파에 내주지 않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마지막 이렇게 이 투쟁 파들에 의해서 마지막 한 거로 이렇게 끝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좀 인명 그 피해는 좀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그 의미를 어떻게 말하자면 수습하려고 했던 분들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분들도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네. 같은 광주 시민 입장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무기를 회수해서 반납하고 해산하자. 네. 이런 것이 수습파의 입장이고 그분들은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한 거의 100 몇십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목숨을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은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 계속 독재 정권을 행사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뭔가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하자면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들 목표였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패배를 했잖아요. 네. 패배를 했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 6월 항쟁을 거치고 또 이러면 민선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화가 굉장히 엄청나게 앞당겨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전두환이 거기서 그 마지막 사수파들이 그냥 무기를 버리고 계엄군에 무기력하게 투항을 했더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이 전두환 정권이 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결국 마지막까지 사수파들이 남아서 그들을 향해서 저항을 했고 그걸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그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포함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은 그 역사적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예. 전두환 정권은 5월 27일 날 완전 광주를 이렇게 장악해서 잔인하게 짓밟고 장악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대통령 권좌에 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앉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폭동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진상규명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10년 후에 90년도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게 된 저희가 것이죠. 자료를 찾으니까 아마 1988년도에 이제 그 비로소 광주 민주화운동 그랬겠네.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27일 이제 도청 그 이제 진압작전 보통 충정작전이라고 이름했죠. 충정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도청 사수대들이 진압이 되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 뒤로 광주의 진상을 알리려고 하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윤 선생님이 썼던 그 밤길이라고 하는 소설도 어떻게 보면 광주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우리 도청 사수들의 투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투쟁 속에 연속적인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밤길에 그 우리 이제 김신부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두 분이 이제 도청 사수대 마지막으로 그 도청을 지키던 이제 우리 윤상원 이제 열사가
너희들은 좀 부부는 세상에 좀 이 진상을 좀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소설의 마지막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대학생 그분은 이제 거길 떠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남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의 길인 걸 뻔히 아는데 자기만 그 나오는 걸 이게 너무 비겁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신부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는 우리는 이제 그 이 장벽을 들어간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꼭 대사가 지금도 울림이 있는데 여전히 그 신부님이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장벽은 아직까지 무너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거기 또 그러죠. 밤길이 영원히 계속된다 해도 우리는 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밤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예, 여전히 좀 약간 색깔이 다른 네. 밤길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1988년도에 그 힘들게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을 받고 호칭도 광주 사태에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됐습니다만은 그 잔인한 진압에 총 책임이 있는 전두환을 정치적으로는 정치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럼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호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 선생님 그걸 잘 기억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는 너무너무 그 사람이 싫어서 네. 그랬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이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시계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걱정된 게 결국 전두환이 정치적으로는 정치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그 광주 그 민주화 운동도 지금 벌써 이미 그 4.3 우리 그 항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은 뭐 거기 기념식도 참석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서 노골적으로 지금 4.3을 그 빨갱이들이 일으킨 폭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이제 폄하하기 시작했었습니까?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조차도 그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동안에 또 어떻게 역사의 그 기록을 지워버리고 거꾸로 왜곡을 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만원으로 상징되는 그런 극우 인사들은 뭐 끊임없이 광주는 그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윤 선생님이 쓰셨던 그 밤길에 등장하는 우리 김 신부님 그리고 그 대학생 그 두 분이 걸어가야 될 밤길은 80년 그 중에 지금 43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두 분이 걸어갔었던 밤길 그 어려운 역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처음에 취임했을 때 네. 광주로 왔었거든요. 그 뭐 열차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배웠다 그러고. 그렇죠. 취임해서는 왔었죠. 그리고 그 거리에 상가는 거는 그 세월의 노란 리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근데 그 얼마 있다가 헌법 전문의 수록을 거부하라고 그 우리가 이제 반대해서 이제 이거는 무마됐지만 딱 넘어가니까 4.3 그렇게 가죠. 네. 또 이렇게 자꾸만 넘어가면 이제 이 친구는 전두환보다 더 바보 같고 이게 우리가 멍청이한테 당하는 게 너무 그게 너무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게 작가는 제일 고민입니다, 요새는. 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5.18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50대들 또 뭐 40대들까지는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또 5.18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부채의식들을 나름대로 안고 살아가는데 점점 이제 20대, 30대만 해도 그 5.18 하게 되면 굉장히 먼 역사처럼 맞아요.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 점점 이제 5.18의 정신이 좀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좀 거리감이 점점 화석화돼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그 우리 5.18 그 기념식장에 나왔을 때
연상되는 한 장면이 보면 그 민주당을 대표해서 온 그 청년 비대위원장이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그 노래를 제대로 뭐 가사를 알지 못해서 그런지 그 식장에서 나눠준 걸 이렇게 보면서 맞아요. 예, 그 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5.18 이걸 이제 청년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하면은 또 우리 이제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도청 사수대에서 최후의 항쟁을 이끌고 시민 대변인을 했었던 우리 이제 윤상원 그 열사하고 그다음에 들불리학에서 활동했던 우리 박기순 열사. 두 분의 영원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잖아요. 이제 박기순 열사는 78년도에 최초 위장 취업자라고 할 수 있는 전남 대학생으로서 위장 취업자였던 그런 노동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여대생이었고, 그런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사고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78년도에. 그 다음에 윤상원 열사는 5월 27일 날 도청에서 개헌군의 총에 맞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의 가족분들이 두 분 다 처녀 총각으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자. 이거 말하자면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희들이 4월 달에 황석영 씨 집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5.18을 이렇게 막 선언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5.18을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래극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돼가지고 황 선생님이 여러 시집에서 가사를 해서 한 7곡의 노래를 만들고 또 사설을 한 2개 정도 해서 2편의 사설하고 해서 7곡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한 30분짜리 노래극 테이프를 제작을 했죠.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 삽입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노래 테이프를 만들었던 이유는 박규순 열사와 윤상원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5.18 항쟁이라고 하는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숭고한 그런 의미를 노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자고 했던 그런 어떤 일환이었죠. 그게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뭐 우리들 이제 민중 애국가를 넘어가지고 거의 뭐 홍콩에서 시위하는 데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보편적인 휴머니티를 이제 담은 노래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윤 선생님은 또 이제 85년 아까 밤길 책을 펴냈던 게 김신부하고 대학생의 그 소재로 한 그 판금이 됐었다면서요? 예, 판금됐죠. 판금되고 뭐 제가 그 작가 국가원서 모독지 1호예요. 국가원수 모독죄 1호 예, 작가로서는 1호예요. 그래서 기소가 되셨나요? 저 살았죠. 형까지 사셨군요. 20일 살았어요. 21일. 언제 그 구속이 되셨던 거예요? 84년. 84년 1월 6일부터. 그러면 요 밤길 책을 펴내기 전이네요? 예, 전이죠. 전에. 그러면 어쨌든 그 밤길 펴내기 전에 이게 작가로서 그 세상의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뭐 이런 그 활동을 또 활발히 또 하셨던 모양이네요. 윤한봉 씨나 박효선 씨나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죠. 뭐든지 나를 부려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전해라 이런 거 다 하고. 제가 참 이렇게 처음에 와서 두 사람 있을 때 그 관계 텔레비에 매일 나와요. 두 사람 1, 2번. 박혀서. 근데 솔지가 그때가 어렸거든요. 삼촌들 텔레비에 나온다고. 나도 좀 텔레비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윤 작가님의 이제 따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몇 살이었을까요? 4살 때 집에 와 수배자들은 이제 삼촌이라고 얘기하고 삼촌들이 TV에 나온다. 예, 그러니까 삼촌들이 밥 그때 못 나오는 거예요. 밥을 드시러 못 나오는 거예요. 애가 밖에 나와서 얘기할까봐. 그러니까 애 간수하느라고 참 힘들었고, 다음에 윤한봉 씨가 이제 밀항선 타고 외국 가거든요. 아주 긴 시간 걸려서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돼요, 가짜로. 근데 이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발을.
근데 내가 잘못해서 여기 머리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커트를 잘못 깎아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5.18 당시 그 항쟁의 최선두에 섰고 이렇게 수배자들을 또 숨겨주고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걸 해냈던 것이 이제 20대, 30대들이었거든요. 아마도 지금의 이제 20대, 30대들에게 있어서는 43년 전도 그 광주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꽃다운 나이였던 20대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윤 작가님처럼 그 당시 이제 30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청년 세대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5.18의 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제 역사 그 교육이 특히 이제 이명박 때부터 이제 역사 교과목이 지금 이제 의무 교과목에서 폐지가 되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청년 세대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1980년대 대학 3학년이었는데 78년도 1학년이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외무고시를 봐서 네. 외교관이 되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윤상원 여사하고 비슷한 꿈이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여사 때 만나기 전이었는데 저 외무고시 봐가지고 외교관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학교 1학년을 생활을 보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의도치 않게 독서하는 서클에 또 활동도 하게 되고 또 들불 여학에서 또 노동자를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다가 또 5.18이 터져가지고 5.18에 또 거기에 말하자면 투신을 하게 되고 또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감옥을 살아요. 감옥을 살고 학교가 제적이 돼요. 네. 제적이 돼서 4년간 뭐 학교 제적자로서의 그런 뭐 생활을 하다가 84년도에 복적이 되거든요, 저희가.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후회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이제 투여를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젊은 후배들도 자기들의 삶을 녹일 수 있는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과감하게 정말 그 올바른 일이라면 과감하게 좀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투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나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윤 작가님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번에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명박 씨가 들어서 역사를 허리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모르는 것 같은 게 어떤 어떤 그 보수 정권들이 우리 국민과 젊은이를 위해서 어떤 사업 한 개도 사업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착복한 거지. 지금 이명박도 착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해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갔습니까? 지금 노동자가 죽죠. 그지 얼마나 많은 탄압과 그리고 노동을 그렇게 90몇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소리거든요. 젊은이들 다 죽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 제발 좀 자기가 자기 위치,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위치만 우선 먼저 좀 알아봐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민주가 귀한 건지. 네. 그래서 일단 요즘 뭐 20, 30대들의 이제 고민을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난 뒤에 청년들의 이제 이 탈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이 이제 청년 세대들에 의해서 점점 화석화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최근에 이 같은 흐름들을 이제 다시 완전히 바꾸는 아주 계기가 되고 있는 그런 중심 인물이 한 명이 있죠. 그 이제 전두환의 이제 손자인 전우원 씨. 이게 올해 27살이더라고요, 우리 전우원. 이 청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광주 학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이 전두환의 손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그 축적해둔 그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이 전우원 씨는 그 비자금을 가지고 한 10억 정도, 본인 얘기로 들으면 한 10억 정도,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유학하면서 10억 원 정도 돈을 받아서 미국에서 그 좋은 이제 회계의 법인에 취직을 해서 연봉 지금 한 2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편안한 직장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자신 스스로 내면의 양심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지금 본인이 지금 광주에 내려가서 이 광주 유족들을 상대로 지금 이제 화해 이제 행보를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전 선생부터 그 직접 광주에서 우리 전우원 예. 청년 직접 어떻게 봤나요? 저는 이제 그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만은 네. 광주에 내려와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기 참여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다른 뭐 전국적인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광주에서는 굉장히 또 특히 5.18 관련한 우리 저 어머니들이라든지 유족의 어머니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정말 그 뜻깊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막 울고 막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전우원 씨 오기 전에 2, 3년 전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씨도 광주 계속 왔었고 네. 노수영 씨도 왔었고 네. 또 전우원 씨 오기 한두 달 전에 특전사 동지의 임원단들이 또 와서 뭐 참배도 하고 이제 이런 행위는 있었는데 이렇게 광주에 와서 이렇게 사과 행보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저 5.18 관련자거나 시민들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네. 그 이면에 과연 노태우 씨는 그때 뭐 치매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과연 저것이 노태우 씨가 진정으로 자기 아들에게 했던 행위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는 상태였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특전사 동지회가 와가지고 우리 공급단체 임원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뭐 특전사 옷을 고수한다거나 또 군인식의 어떤 경례를 계속 한다거나 또 무슨 자기들이 군가를 막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광주 시민들한테 약간 거북스럽게 느껴졌고 저게 과연 진정한 참여의 행위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우원 씨가 내려와가지고 와서 물론 이제 그분이 굉장히 젊은 청년이고 미국에서 직접 와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울면서 또 옷을 벗어서 묘비를 닦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말하자면 서운했고 억울한 느낌을 갖고 있었던 우리 5.18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따뜻한 그런 어떤 감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그 전두환 정권, 독재 정권,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반향의 계기가 됐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 윤 선생님은 어떻게 그 전우원 씨 최근에 광주의 사과 행보? 그 훌륭한 청년을 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나. 네. 그 전두환이가 더 밉고 네. 너무너무 엄청 고마운 게 네. 마침 이때 와서 정리를 안 해주셨으면은 안 해줬으면 그 청년이 네. 아직도 그냥 햇소리나 들어야 되고 헤맬 거고 또 사람들이 그럽디다. 그거를 가장 잘 살린 것이 더 탐사인 것 같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준 거 참 고맙고 참 그 청년 정말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 어제인가요? 아니면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또 TBD 수첩에서 다시 또 우리 전우원 씨하고 그 광주로 동행 취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그 광주 뭐 유가족 그리고 뭐 이렇게 부상자 가족 분들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려요. 마음속에서 얼마 전에 자기 가족 아들을 죽였던 그 피출들하고 만난다는 게 마음에 쉽게 허락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만나고 또 나오면서 그 했던 얘기가 왜냐면 정말 죄송스럽다. 뭐가 죄송스럽냐 그랬더니 또 저 때문에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오늘 또 좀 잊고 지내던 또 아들 님 다시 한번 또 생각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또 저분들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우원 씨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에서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친구가 이 광주에 와서 사과를 하는 모습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일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를 뭐 제3자 변제 해법이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일본의 그 사과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윤석열 식의 그 이 과거사 해법에 대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울림이 아닌가 싶어요.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전우원 씨가 그렇죠.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강제징용 해법은 우선적으로 돈 문제를 떠나서 일본 정부의 정말 진심 어린 사죄. 그럼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미래를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진정한 사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어떤 전우원 씨는 5.18의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뭐 청년들 얘기하면 늘 청년 실업 얘기하고, 청년들은 늘 그냥 어쨌든 뭔가 경제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경제적인 약자로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잊고 있었던 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청년으로서 꿈꿔야 될 진정한 꿈,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돈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청년들이 잊고 지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맞습니다. 아주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43주년 그 5.18은 전우원 청년을 통해서 다시 너무 5.18 이제 유족들이 너무 외롭고 분통하던 세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한 해로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자, 이거 뭐 5.18 광주민주화운동 얘기를 해도 참 뭐 한도 끝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5.18의 현재적인 의미, 그 남은 과제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5.18 그 광주 일어났던 그 어떤 모든 그 순서도 그렇고, 거기서 자치내에도 단 한 건의 범죄 사건이 없었고, 전부 다 해서 그 20만 명을 아줌마들이 밥에서 먹이고 이랬던 것이 누가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 세계 털어서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 이런 정신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을 젊은이들이 좀 더 참 자긍심 갖고 깨우쳐지고, 그러면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장시간 이제 우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서 이 광주 5.18 정신의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명을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그 엄혹한 시대에 이제 기성 언론들이 제대로 진실을 정하지 못할 때, 우리 그 들불야학 중심으로 투사 회보가 시민들의 이제 언론 역할을 했는데, 작지만 저희 시민 언론 더 탐사가 그런 투사 회보의 정신을 좀 이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우리 빅토르 유고의 이제 레뮤제라블에 나오면은 그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이 항전을 했었던 그 청년 시위군이 있어요. ABC 군이라고 있는데, 그 12대 대장이 이제 그 앙졸라라고 22살. 예, 맞아요. 그죠? 22살 앙졸라가 했던 얘기. 19세기는 유대했고 20세기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앙졸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5.18 그 마지막 도청 사수대에서 시민군 대변인 역할을 하던, 그리고 시민 사수대 대장 역할을 했던 윤상원 열사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 남은
사람들의 역사는 유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이 43주년 광주 43주년을 맞이해서는 그 윤상원 청년 윤상원이 꿈꿨을 그런 세상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27살 우리 전우원 청년이 광주에 가서 그 진정한 이 사죄를 드리는 모습들 생각을 하면서 올해 광주 43주년을 함께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암살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